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펜스 스킴, 수비의 포메이션과 여러 가지 패키지들, 그리고 프런트 커버리지 등을 정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코치로서 자신의 팀의 수비 스킴을 정할 때, 구상을 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 몇 가지 있는데요. 네, 일단 로스터의 깊이, 각 포지션별 인원수, 개인 선수의 능력치, 소속된 리그의 트렌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예시와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스터 깊이를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은 각 포지션별 인원수를 이야기합니다. 수비에서는 크게 세 가지 포지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디펜스 라인, 라인백커, 그다음 DB. DB는 세부적으로 이제 세이프티와 코너백으로 나뉘죠. 한국을 이제 제가 이제 특정적으로 이제 짚어서 얘기를 할 텐데, 한국 같은 경우에서 제가 많이 받는 이제 질문은 몇 센티미터의 키에 이제 몇 킬로다. 이 체격적 조건이 이 포지션에 알맞느냐, 적당한가. 물론 이제 적당한 신체적 스펙은 존재를 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그 선수가 이제 보유한 능력에 따라서 그 선수가 이제 그 포지션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시는 게 더 저는 좋다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디펜스 라인맨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게 좋긴 좋아요, 확실히. 하지만 무겁기만 하고 움직일 수가 없다면은 그러면은 그 선수는 인사이드 런을 막기에는 그나마 이제 활용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웃사이드에서 이제 컨테인 바깥쪽으로 흘러가는 뭐 엔드런 같은 거를 막기에는 속도가 없기 때문에 되게 비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라인백커 같은 경우에도 뭐 65kg다 내가 70kg다 뭐 이러면서 내가 라인백커를 뛸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몸무게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라인백커는 일단 마인드입니다. 그 정신 상태, 자신이 풋볼을 할 때 필드 위에서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느 태도와 같은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라인백커의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은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감함이 사실상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태클을 할 때도 자신이 태클을 미스했을 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오펜스 라인맨이 이제 이선 라인백커들에게 올라와서 블락을 하려고 할 때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대처해서 손과 발이 빨라서 더 좋은 자리를 선점을 하고 빨리 블락을 벗겨내고 이제 러닝백을 펄슛할 수 있는 아니 포켓을 펄슛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DB 같은 경우에는 방향 전환과 백페달을 잘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볼스킬은 당연히 뭐 포함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신의 신체적 스펙이 뭐 어떻다, 뭐 키가 너무 작다, 키가 너무 크다, 뭐 크다는 사실 많이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뭐 몸무게가 너무 가볍다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사실상 더 중요한 부분은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키가 아무리 적합하고 몸무게가 뭐 많이 나가고 힘이 좋아도 결국에는 풋볼에 있어서는 필드 위에서는 적어도 움직여서 자기가 그 자리에 가 있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저희가 필드 위에 배치할 때도 그것을 고려해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코치들은 그 선수가 움직일 수 있는가 과연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정확하게 태클을 할 수 있는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를 잘 고려해 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로스터의 깊이도 다시 짜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개인 선수의 능력치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이프티를 예를 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선수가 팀의 에이스다. 4학년이고 뭐 작전 숙지를 잘 했고 그리고 이제 뭐 태클 능력도 뛰어나며 운동 수행 능력도 뛰어나다. 달리기도 빠르다. 막 그러면 그 세이프티 선수를 중점으로 세워서 스킴을 디자인하는 것이 그 선수의 능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 효율성을 높인다고 하죠. 그러면서도 또 이제 팀 전체의 수비력을 늘릴 수 있는 왜냐면은 그 세이프티 자리에 예를 들어서 선수 한 명을 놓거나 아니면 다른 선수를 놓더라도 세이프티가 두 명이더라도 그 선수의 능력에 따라서 움직임을 허용할 수 있으면은 그 자율적인 그런 범위를 정해 줄 수 있으면은
겹치지 않고 다른 선수들이 더 필요한 곳, 그 선수가 없는 곳에 더 약한 곳, 더 취약한 곳에 이제 배치를 함으로써 약점을 보완하면서 그 전체적인 수비가 더 강해질 수 있는,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팀 내에 특출나게 뭐 뛰어난 선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전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되게 클래식한 뭐 4-3 오버, 4-3 언더도 좋고요. 뭐 3-4 자신의 로스터의 깊이에 따라서 수비 스킴을 결정을 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항상 변수를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오펜스 입장에서는 물론 게임을 이끌어 나가고 수비는 오펜스에 반응을 하지만 또 어느 정도 오펜스도 대해서 수비가 주는 패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그런 되게 서로의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필드 위에서는 어 디펜스 입장에서는 오펜스에게 변수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은 오펜스는 너무나도 쉬운 게임이 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적응력이 뛰어난 오펜스 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팀이 4-3 디펜스를 쓰는데 매번 라인맨이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갭만 지키고 있는다. 그러면은 사실상 뭘 할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허를 찌르는 그런 오펜스 플레이를 부르거나 그러면은 디펜스가 특별히 무엇을 잘못하지 않아도 구멍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서 뭐 갱신을 끝없이 계속해서 뭐 5 야드, 6 야드든 계속 내주면은 결국에는 게임을 지게 돼 있기 때문에 변수 블리츠가 됐든 다양한 뭐 커버리지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좀 주시는 게 디펜스가 길게 봤을 때는 시즌 내내 길게 봤을 때는 성공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요소는 소속된 리그의 트렌드를 좀 확실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를 들어서 뭐 부산 지역에서는 뭐 인사이드 런이 되게 뭐 많고 그다음 뭐 서울 2부 리그에서는 엔드 런이 많다. 그러면은 뭐 아웃사이드를 더 보강을 해야 되고 서울 2부 리그에서는 내가 부산 뭐 1부 리그에서 인사이드 런이 많은 리그에 지금 소속해 있다 우리 팀이. 그러면은 이제 인사이드 런을 막는 걸 최우선적으로 스킴을 짜야겠죠. 네, 그래서 퍼스넬에서도 티가 날 텐데 퍼스넬이 무겁다라는 표현은 뭐 22 퍼스넬 아니면 뭐 12 퍼스넬 등의 뭐 투 타이트엔드, 투 러닝백 같은 되게 좀 무거운 진짜로 무겁긴 하죠. 타이트엔드가 대부분 이제 뭐 리시버나 러닝백보다는 무거운 선수들이니까 그런 퍼스넬을 사용을 하는가 오펜스들이 아니면 좀 더 가벼운 스프레드 오펜스 뭐 3명의 리시버를 사용하는 그런 필드를 넓혀서 사용하는 그런 퍼스넬과 포메이션이 많이 나오는가 그런 거를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한국은 대부분의 팀들이 이제 런 위주로 가고 프로 아이 어, 그래서 뭐 21% 21%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도 준비를 해야겠죠. 이제 디펜스 코치 입장에서는. 그래서 포메이션도 당연히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공격 작전의 선택도 또 역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존 러닝이 많은지, 다이브 중점적인지, 뭐 옵션 중점적인지, 숏 패스, 롱 패스, 플레이 액션, 롤아웃 패스, 스크린, 드로우, 트릭 플레이 등등, 리버스 뭐 더블 윙을 쓰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풀링 가드가 있는가, 풀링 태클이 있는가 그런 것에 관해서 이제 스킴을 정하고 스킴 안에서도 이제 읽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그래서 라인백커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가드들을 이제 커버 안 된 가드를 읽으라고 이렇게 열쇠라고도 뭐 할 수 있겠는데 그 플레이를 판단할 때 있어서 읽게 만드는 그런 디펜스 시스템, 일종의 스킴과 시스템 뭐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긴 한데 그거를 정해 줘야지만 이제 선수들이 무엇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판단을 해서 그 판단을 내렸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그런 설명 지침서 같은 게 이제 머릿속에 이제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어야지 그것에 따라서 이제 효율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자, 런 중점의 트렌드일 경우에는 박스에 최소 7명의 수비수를 상시 배치하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런 중점의 트렌드가 되게 강하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뭐 12 퍼스넬 아니면 22 퍼스넬이 나올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박스에 8명까지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싱글 하이 세이프티는 한 명만 뒤에 있고 양쪽에 코너백들을 배치하는 그런 런 수비 위주를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수비 시스템 스킴을 정할 때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패스 중점의 트렌드일 경우
스프레드 포메이션에서 다양한 패스 작전이 나온다면은 박스의 수비수 배치를 줄이되 수시로 블리츠를 지시하여 QB에게 압박을 가하는 수비 스킴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이것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변수를 만드는 건데요. 오펜스 라인맨 입장에서는 디펜스 라인맨 4명이든 3명이든 뭐 5명이든 이렇게 세워 놓고 매번 똑같은 형식으로만 이제 패스 러쉬를 들어오는 그런 것보다 더 고마운 게 없습니다, 사실상 오펜스 라인 입장에서는. 물론 개인 기량의 차이가 있다면은 뭐 5명의 패스 러셔가 왔을 때 5명의 오펜스 라인맨이 1대1로 매칭이 되지만 그 상태에서 이제 디펜스 라인맨이 뭐 너무 압도적인 기량을 띠고 있다. 그러면 이제 뚫릴 수밖에 없겠죠, 오펜스 라인맨 입장에서. 하지만 그게 아니다. 이제 비슷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오펜스 라인맨은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정직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니까 수비가 머리가 복잡할 것도 없고 다른 변수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쿼터백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편하게 공을 던질 수 있고, 만약에 상대 리시버들이 기량이 뛰어나다면은 시간이 많을 경우에는 뭐 롱 패스가 많이 시도될 수도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커버리지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커버리지 싸움은 시간 싸움이나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커버리지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누구든지 뭐 동의를 하시겠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오펜스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빠르게 디펜스 라인맨과 라인베커들의 블리츠, 여러 가지 블리츠를 좀 섞어서 변수를 만들어 주는 게 패스 중점의 트렌드를 가진 리그에서는 되게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팀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디펜스 라인맨 5명, 라인베커 6명, 그다음에 디펜시브 백 4명. 딱 봤을 때 디펜시브 백이 가장 적죠. 숫자가. 라인베커들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편의상 4학년이라고 하면 이제 작전 숙지도와 운동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런 스케일이 되겠고요. 판단 기준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팀이 소속된 리그는 주로 22, 21 퍼스넬, 그러면 이제 투 러닝백, 투 타이트엔드 아니면 투 러닝백, 원 타이트엔드 사용하면서 인사이드 런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리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퍼스널 런을 상대로 라인베커가 많은 수비 스킴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3, 5, 3, 5로 결정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라인베커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디펜스 라인맨은 5명 그 다음으로 많고 DB가 제일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라인베커들이 가장 많은 3, 5로 결정을 하는 거고요. 보시면은 에이스 플레이어, 기량이 가장 뛰어난 선수가 라인베커 여기 층에 속해 있고, 그리고 또 4학년 동안 라인베커에 제일 많이 이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라인베커 포지션 그룹이 가장 강하다고, 전반적으로 가장 강하다고, 실력이 좋다고 판단을 해서 인사이드 런을 많이 막을 수 있는 3, 5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2명을 선상에 배치를 하고 디펜시브 라인맨은 인사이드 위주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DB들 세이프티 1명, 그다음 코너백 2명을 배치를 하겠죠. 3, 5이니까. 예시 2번에서 3, 5에서 프런트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다시피 3, 5 베이스에서 21 퍼스넬 상대 프로와이 상대로 할 때 스크린에서 오른쪽 상단,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6명의 오라인을 상대를 합니다. 타이트엔드도 오라인으로 치자면은 이제 6명의 오라인이 있을 때는 7개의 갭이 생기는데, 그래서 항상 원래 오펜스 라인맨 플러스 1명의 박스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 이제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원래는 기본적인 규칙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5명의 오펜스 라인맨이 있기 때문에 박스 안에는 6명의 수비수들이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래서 양쪽으로도 뭐 더블스든 아니면은 뭐 트립스든 뭐 이런 스프레드 포메이션 리시버들이 뭐 3x1, 2x2 뭐 이런 게 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라인베커 2명을, 인사이드 라인베커 2명을 이제 박스 바깥으로 이제 뺀 게 보이는데, 필요에 따라서 1명을 더 데려와서 다시 세븐맨 박스로 스프레드를 상대할 때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갭 수보다 수비수, 박스 안에 수비수를 1명을 더 넣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프리맨이 돼요. 그래서 갭 책임이 없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냐면은 갭은 5개인데, 예를 들어서 갭은 6개인데 실질적으로, 근데 박스 안에 7명 있으면 1명은 담당할 갭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프리맨을 가지고 이제 블리츠를 상시 주문을 하는지, 시스템을 자신이 만들어서, 아니면은 이제 뭐 옵션을 많이 실행하는 팀이면 옵션을 하는 쪽으로
거기에 블리츠를 일부러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 여기 프로 아이 같은 경우에서 트리플 옵션 같은 게 되게 흔하잖아요. 여기에 QB가 있을 거고 뒤에 풀백 그다음에 여기에 뭐 러닝백이 있겠지만 풀백이 다이브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다 다운 블락 여기 있는 엣지맨을 냅두면서 아니면 여기 태클을 두면서 블락을 하고 여기가 이제 1차 리드맨 올 때 다이브를 이 태클이 다이브를 물면은 그러면 이제 QB가 공을 빼고 들고 뛰면서 두 번째 여기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여기 있는 아웃사이드 라인베커가 이제 컨테인을 할 테니까 나오면서 아웃사이드 라인베커가 바깥쪽 피치 여기 뒤에 있는 러닝백이 또 나오겠죠. 피치맨을 볼 때 피치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쿼터백이 들고 뛰는 그런 형태의 트리플 옵션이 나올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마이클 라인베커가 없고 세이프티가 두 명이 있다. 그래서 세븐맨 박스일 때에는 모든 걸 완벽하게 오펜스가 실행한다는 가정하에 디펜스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구도적으로 그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가위바위보에서 뭐 가위가 보자기를 이기듯이 그렇게 지는 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 기량이 뛰어나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 프리맨, 갭 리스폰시빌리티, 갭을 담당하는 그 책임이 없는 선수가 그럴 때 사실상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변수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더블 팀을 할 때 마이클 라인베커가 이 갭이 열리는 걸 보고 그대로 들어오면은 사실상 이 태클이 다이브를 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태클이 안 맞고 이 두 명이 이쪽으로 뭐 밖으로 나갈 때 그대로 들어와서 쿼터백을 스파이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혹시 뭐 여기서 다이브를 물었다. 그러면은 반대로 스크레이프 익스체인지 하듯이 마이클 라인베커가 바깥쪽으로 와서 QB의 런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변수를 더 만들어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박스에 한 명 더 있는 것이 런 작전을 더 막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세븐 라인맨 타이트엔드가 두 명이 붙어서 라인맨이 7명일 때에는 갭이 8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때는 8맨, 8맨 박스를 쓰더라도 마이클 라인베커도 사실 프리맨이 안 돼요. 네. 노즈 태클이 기량이 뛰어나서 투 갭을 볼 수 있지 않는 이상 마이크도 사실상 하나의 갭을 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뭐 더 개인적으로 저는 3-5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굳이 추천을 드리자면은 여기 갭에 서서 이렇게 매번 뭐 태클들은 B 갭을 들어가고 노즈는 A 갭 양쪽 하나를 뭐 보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TNT 아니면 뭐 베어 프론트라고 이름은 중요치 않고 태클이 가드원을 쓰고 그다음에 노즈가 당연히 센터원을 쓰고 또 태클이 또 가드원을 쓰고 TNT 프론트라고 저는 그냥 부르는데 이름을 이렇게 서서 매번마다 마이크가 콜을 내려서 한쪽으로 슬랜트를 넣어주는 거를 저는 많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펜스 라인 입장에서는 어, 디펜스 라인맨이 어디로 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앞에 서서 뭐 자신의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러면 이제 많은 혼란을 줄 수 있고 많은 변수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사실 제가 이제 월간 용광로에서 컬럼을 쓸 때도 잠깐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5-2 디펜스 저희가 제가 소속되어 있던 이제 고등학교 팀에서 썼던 5-2 디펜스에서 이제 뭐 셰리, 뭐 애나, 립리즈라고 해서 이제 방향을 정해주는 거. 가장 쉬운 거는 뭐 립리즈죠, 사실상. 그래서 립이면은 R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여기서 TNT 프런트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다 슬랜트를 하죠. 그다음 마이크는 이제 이쪽 어, 여기 뭐 백사이드 뭐 B갭 뭐 여기를 봐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좀 더 변수를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TNT 프런트만 쓰는 게 아니라 또 베이스 프런트 이렇게 다시 벌려서도 섰다가 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재밌게 좀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을 대비하는 것을 준비를 해두는 것을 여러 가지 패를 준비해 두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커버리지입니다. 한국에서는 특히나 사실 뭐 미국 고등학교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고 대학교에 가면 이제 완전히 다른 경기가 돼 버리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특히 패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패스의 레벨이 높지가 않습니다. 예, 그거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패스 많이 활용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커버리지가 복잡할 필요도 없고 복잡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한국에서는 작전 숙지할 시간도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화 그리고 단순화하는 게 팀의 입장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커버리지를
준비를 해 봤는데요. 보시면은 맨 커버 1 그다음 존 커버 3 이게 끝입니다 사실상. 예. 그래서 가장 흔히 나오는 스프레드 이제 포메이션에서는 뭐 2 by 2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3 by 1 이런 식으로 있는데 맨 커버 1 블루 이렇게 하면은 다 이제 아는 거죠. 라인백커들도 그다음에 코너백이랑 세이프티도 맨 커버 1 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너백들은 사실상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3-5 시스템에서는 런 서포트의 책임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사실상 이 8맨 박스가 있기 때문에 8맨 8명으로 이제 런을 다 막겠다는 생각을 한 거고 코너백이랑 세이프티가 이제 나머지 패스를 다 담당을 하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음 여기서 이제 맨 커버를 하면은 너무나도 간단하죠. 라인백커들 입장에서는 슬롯을 그냥 맨투로 하면 되는 거고 코너백이 1번 와이드 아웃을 맨투로 하면 되는 거고 커버 1 한 명이 딥존을 보니까 그게 이제 세이프티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뭐 간혹 스위치 콜을 한다든가 그래서 뭐 1 번이 안으로 들어가고 2 번이 바깥으로 나온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숙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콜을 얘기를 해 줘서 가장 흔한 스위치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슬랜트를 뛰고 여기서 플랫을 뛰는 거잖아요. 그럼 코너백이 1 번에 뭐 붙어서 잼을 할 때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보내 주고 그다음에 2 번이 나오는 거를 기다리는 거죠. 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 번이 들어갈 때 코너백은 바로 인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얘를 잼을 걸고 밀어서 보내준 다음에 2 번이 나오는 걸 봐야겠구나.'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코치들이 설명을 해 주고 그 기술을 터득하게끔 이끌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커버 3로 보겠습니다. 2 by 2에서 커버 3는 되게 간단하고요. 커버 3라는 게 3 명이 딥존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코너백이 이 상태에서는 쿠션을 더 많이 줘야겠죠, 맨 커버보다. 쿠션을 준 상태에서 뒤로 그냥 그대로 빠지면 됩니다. 딥존에 1, 2, 3 명 이렇게 DB들이 3 명을 다 뒤로 빼고요. 그다음에 언더에는 여기 1, 2, 셋 백커들이 3 명을 보고 밑에 언더 존을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커버 3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여기 바깥쪽에 있는 플랫 존이 많이 약합니다. 백커가 인사이드 레버리지 안쪽 2번 리시버의 안쪽에서 여기 바깥쪽까지 와 가지고 사이드라인을 커버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아웃 루트를 뛴다든지 아니면은 뭐 인사이드를 뛰는 척하다 아웃사이드를 뛴다든지 아니면 히치 루트 커버 3에서는 그러니까 플랫 존이 많이 좀 약하다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전을 넣었을 때 레드콜을 불렀을 때 여기가 많이 뚫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이 공략을 한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 팀이. 그럴 경우에는 다시 이제 또 맨 커버 1 블루로 불러줘야죠. 맨 커버이기 때문에 코너백이 그대로 뒤로 빠질 필요가 없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서 낚아챌 수 있는 기회를 또 이제 터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타이밍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3 by 1에서 이제 흔히들 무조건 레드콜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항상 이렇게 배워 왔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어 백사이드에 있는 이게 여기가 프론트 사이드죠. 이제 스트롱 사이드라고도 부르고 스트롱 사이드, 윅 사이드라고도 부르는데 뭐 프론트 사이드, 백 사이드 그건 무관하고요. 일단은 여기가 이제 숫자가 많은 쪽, 숫자가 적은 쪽 3 by 1에서 숫자가 적은 쪽에는 무조건 맨 투맨 걸어 놓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커버 3는 아니죠. 커버 2에 가깝겠죠. 뭐 하이브리드 커버라고도 부르는데 세이프티가 가운데를 맡고 있는 거고 미들 오브 더 필드라고도 부릅니다. 가운데 딥존을 보고 코너백이 딥존을 또 나머지 3분의 1 딥존을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언더 존에 3 명의 백커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요. 음 여기서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1번 리시버가 상대방의 스타 리시버다. 그래서 저희가 뭐 레드콜을 하는데 우리 코너백과 1대 1로 붙는 거를 이제 상대팀이 인지를 하고 1번 리시버가 코너백을 1대 1로 해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상황을 3 by 1의 포메이션을 만들어서 1번 리시버에게 자꾸 딥 루트를 던져 준다. 근데 거기가 뚫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제 더블 커버리지 브래켓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백커를 당겨서 백커가 짧은 루트를 보고 코너백을 뒤로 봐서 요 두 명이 이제 1 번을 보게 한다든가 아니면 세이프티를 더 안쪽으로 당겨서 세이프티와 코너백을 같이 보게 한다든가 그다음 코너백이 가운데로 더 빠지게 이게 3분의 1 딥존을 보는 게 아니라 2분의 1 딥존을 코너백이 보게끔 만든다든가. 그럼 뭐 여러 가지 대처법이 있긴 한데 그건 상황에 따라서 코치가
잘 유동적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리시버진의 능력에 따라서 상대방 QB의 능력에 따라서 딥볼을 던질 수 있는가 던질 수 없는가 뭐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편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행의 첫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매 연습마다 참석을 할 수 없기에 아래와 같이 수비 스킬에 필요한 요소와 기술들을 적은 차트를 만들어서 선수들의 진도를 확인해가며 시즌을 준비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비 로스터, 같은 수비 로스터인데 앞에서 보셨던 거야. 제가 말씀드린 3-5 디펜스 스킴 시스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 스킬들을 여기에 이제 좀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디펜스 라인 입장 경우에는 스탠스와 스타트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립,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뭐 스윙 무브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 오펜스 라인맨을 이제 제치고 백필드로 진입할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이제 디펜스의 가장 기본적인 빵과 버터가 될 수 있는 쉐딩과 태클, 그다음에 작전 숙지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작전 숙지 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눴는데 라인백커는 쉐딩 태클, 상황을 인지하는 거, 플레이 레코니션이라고도 하는데 플레이가 지금 상황이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거를 판단을 해야지 몸이 움직입니다. 라인백커들이 흔히 이제 판단이 서질 않기 때문에 머뭇머뭇거리는 게 되게 망설이는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플레이가 시작하자마자 무조건 1초 길면 2초 안에 플레이가 무엇인지 판단을 하고 틀렸어도 그대로 믿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커버의 캐치, 라인백커는 그게 중요하죠. 그다음 작전 숙지. DB도 마찬가지. 스코치 테크닉 제가 지금 말씀드린 3, 5에서는 스코치 테크닉이 중요합니다. 스코치 테크닉이 뭔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스코치 테크닉 이것도 이제 스탠스랑 스타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DB 입장에서. 그다음 쉐딩 태클 당연히 중요하죠. 방향 전환이랑 캐치 이거 못하면은 DB는 사실상 설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작전 숙지 뭐 이런 식으로 이 각 선수들이 이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완전히 이제 뭐 전달이 되었는가, 완전히 숙지를 하였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나가면서 이 선수는 이게 부족하다. 근데 연습을 못 나왔다. 그럼 개인적으로 뭐 코치와 개별적 면담 아니면 연습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보강 수업하듯이 그렇게 해서 시즌을 준비하는 것을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실행의 2번입니다. 선수뿐만이 아니라 프로가 아니며 각자의 직장에 있는 코치들 또한 각자의 직장에 있는 코치들 또한 매 연습에 정시에 참석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코치의 부재에도 선수들끼리 포지션별로 무엇을 연습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저도 이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코치를 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물론 미국에서도 이제 많은 고등학교 코치들은 사실 파트타임으로 아니면 봉사로 하고 있어서 본업이 따로 있으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치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업무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연습에 참석을 할 수 없거나 늦게 온다든가 그럴 때 코치 없이 이제 선수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날리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히 태클 동작만 하루 종일 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어떤 지침 같은 게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veryday drill이라고도 하는데 매일 할 수 있는 연습 동작이라고 이제 뭐 번역이 되겠죠. 그래서 몸을 풀 겸 컨디셔닝도 되고 그리고 기본기도 이제 탄탄하게 할 겸 세 가지 뭐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링크들에 들어가시면은 하나의 예시들을 제가 이제 달아놨습니다. 근데 이게 꼭 이게 정확한 이제 황금의 법칙 이런 건 아니고요. 이건 예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정말 everyday drill 이런 식으로 쳐서 포지션 D-line everyday drill 이런 식으로 치면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활용하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팀마다 이제 필요한 스킬들이 무엇인가 가장 공통적으로 되는 것들은 이제 포지션마다 있겠죠. 스탠스와 스타트, 그리고 쉐딩 앤 태클 이런 거는 이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거에 비해서 디펜스 백 같은 경우에는 코너백과 세이프티 같은 경우에는 스쿨치 테크닉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럼 스쿨치 테크닉을 매일매일 연습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준비시키는 게 코치로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LSU 디펜스 백들인데요. 조금 넘겨서 보면 이제 백페달 같은 거를 매일매일 하는 거 볼 수 있죠. flipping hips,
골반을 돌리면서 돌아오면서 공을 잡는 거까지. 공을 잡는 부분은 사실 부수적인 부분입니다. 당연히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은데 장비를 심지어 입지 않아도 되고요. 자신 앞에 이렇게 선이 있는 걸 보고 그 선을 따라서 백페달만 밟고 그다음에 방향 전환 골반을 돌려서 뒤로 돌아서 달리는 거.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상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장비 없이도 개인적으로 혼자서 주차장에서 뭐 선 하나만 가지고 축구화를 신지 않아도 되고 음 그렇게 연습할 수 있는 것들. 연습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코치로서 선수들에게 알려주고 항상 인지를 시켜주면은 아무래도 선수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데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커버리지, 브레이킹이라고 하는데 그 반응을 하는 거죠. 방향 전환의 반응. 이제 리시버가 공을 받으러 나가는 거, 아웃루트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대로 따라가는 거 연습하는 거죠. 스쿠치 테크닉이 자, 여기는 쉐딩 연습을 하는 거고요. 히팅을 하고 손을 이용해서 스쿠치 하는 거. 여기 셔플 테크닉이라고도 부르고 뭐 스쿼트 테크닉이라고도 부르고 하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45도 각도로 몸을 이제 틀 겁니다. 45도 각도로 몸을 튼 상태에서 쿼터백을 보고 이제 플레이를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쿼터백이 한 요쯤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쿼터백을 보지만 이 시야 이 바깥쪽에서 리시버가 눈에 들어오게끔 11명 상대 오펜스 11명이 다 들어오게끔 보고 다운 셋업 해서 공이 움직이면은 플레이가 시작을 하면은 여기서 하나, 둘 스텝 정도는 살짝 이렇게 빼줍니다. 이 몸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무엇을 기다려야 되면은 이제 퀵 패스가 나오는지, 3 타임 패스가 나오는지 보고 3 타임 패스가 하나, 둘 하는데 이제 공이 던져진다. 그럼 바로 여기서 브레이크. 그대로 이제 당긴다고 하죠. 방아쇠를 당기고 그대로 뛰어 들어가서 스크린 플레이를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하나, 둘, 셋에 해도 이제 퀵 패스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숏 타이밍 패스가 나오질 않고 뭐 스트레이트 루트를 뛴다든지 아니면 뭐 인사이드 브레이킹 라우스를 뛴다든지 그럼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에브리데이 중 매일 하는 드릴 중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뒤로 이렇게 빠지다가 반응을 하는 백페달로 뭐 스트레이트 루트를 뛰기 시작할 때는 백페달로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달려오는 방향 전환까지 연습하는 말씀드렸다시피 선 하나만 있으면은 지하 주차장에서 뭐 연습할 수도 있고요. 꼭 축구화를 신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이트 루트 같은 경우 뛸 경우에는 하나, 둘 해서 퀵 패스가 아닌 것을 인지하고 백페달 밟다가 방향 전환 골반을 틀어서 그대로 루트를 따라 뛰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더 다방면적으로 좀 더 유동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시즌을 준비에 있어서 더 효율적일 거라고 또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코치는 하루에 계획을 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주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 단위로도 계획을 꼭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특수적인 케이스라서 이제 이런 뭐 연단위 계획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상황이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 월부터 12 월까지 이제 시즌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학사 일정은 어떻게 되고 시즌 일정은 어떻게 되고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연습 내용과 컨택 강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미리 이렇게 매핑을 해 두고 그다음에 1 월에 1 주차, 1 월에 2 주차, 2 월에 2 주차, 2 월에 3 주차, 뭐 3 월에 4 주차, 4 월에 1 주차, 2 주차, 3 주차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스케줄을 짜 두고 뭐 주에 연습을 뭐 5 회를 할 수 있는 팀이다. 그러면은 뭐 4월 1 주차 뭐 첫 번째 연습, 두 번째 연습, 세 번째 연습, 네 번째 연습 여기에서 진도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뭐 이런 거 등등 좀 더 세분화하고 세분화할수록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만큼 그대로 100% 이행을 할 수 없더라도 80%만 이행하더라도 80%의 효율성을 자랑하는 건 저는 엄청난 팀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코치로서 계획을 많이 세우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또 짚고 싶은 점은 컨택의 강도도 꼭 조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 월부터 예를 들어서 뭐 본 시즌이 9 월에 시작을 하는데 2 월부터 8 월까지 계속 풀 패드로 이제 계속 히팅을 하면서 태클을 하면은 적은 선수를 가진 로스터가 되게 얕다고 하죠. 로스터가 얕고 선수들이 많이 없는데도 그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면은 몸이 다 아작나서 결국에 시즌을 뛸 선수가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클 컨택 히팅의 강도를 강약, 강약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주고 선수들에게 그리고 꼭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연습을 계획하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여기를 짚고 넘어가자면은 뭐 2 월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오프 시즌 1 월 오프 시즌이 끝나고 2 월에 이제 막 연습을 들어갈 때는 사실 히팅을 할 필요가 없죠, 사실상. 여기서는 이제 뭐 선수 간의 컨택은 최소화하고 더미 상대로 하는 히팅 1 번이라고 저는 이제 스케일을 매겼는데 limited 뭐 제한적인 그런 걸로 2월 달을 보내고 이제 3 월에는 shells 헬멧과 숄더만 착용하고 이제 로우 히팅 같은 거는 피하고 선수 간의 로우 히팅은 피하고 더미 상대로는 로우 히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롤링 태클을 가르친다든지 그래서 우리 수비는 수비에 이제 또 수비 시스템마다 이제 태클의 철학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이 히팅을 할지 우리 머리는 이제 뭐 진행 방향으로 할지 아니면은 우리는 뭐 진행 방향의 반대쪽으로 이제 머리를 넣고 어깨를 집어넣는 뭐 태클을 할 것인가. 그것부터도 이제 또 철학을 다져서 슬슬 인스톨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 3 월에 연습 게임을 하고 뭐 작전을 이제 설치를 한 다음에 선수들에게 그다음 4 월에는 이제 뭐 춘계 대회가 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 맞춰서 상대 스카우팅하고 작전을 연습하면서 이제 풀 패드로 히팅을 하면서 4 월, 5 월을 보내고 6 월에 회복 컨디셔닝 기간을 또 같이 거친 다음에 7 월에 합숙을 하고 그다음에 뭐 추계를 준비하는 뭐 이런 식의 년 단위 계획을 꼭 세우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모든 질문과 혹시 뭐 문의사항 아니면 뭐 지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 어, 여기 앞에 있는 이 이메일 주소와 아니면 인스타그램 태그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